한국 주식만 목매지 말자 좀. 안정적인 미국 시장도 투자하고 위험한 한국 시장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둘 다가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책은 바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입니다. 이번에 내신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매년 책 몇 권 내고 계시죠, 박사님? 평균 2권씩 쓰는 것 같습니다. 야, 사실 이 성인 그 분들, 남성, 여성분이 1년에 책 2권을 볼까 말까인데 사람들이 보는 책을 보는 시간에 맞춰서 딱 그 양만큼 쓰고 계시네. 제 책이랑 우리 김 작가님 책을 많이 봐달라. 자, 박사님, 이 책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책의 핵심 메시지부터 한번 우리 정리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쓰게 됐던 이유는 별거 아니고요. 돈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가라는 그런 팬데믹 기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 부자들의 재산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라는 거죠. 네. 왜 늘었냐 하고 보면 부자들은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서는 100억이다 이러면 60억이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지분 가치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중산층이나 또는 중산층 하위 계층들의 자산은 조금 있지만 그분들 자산을 조사해 보면 전부 예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이제 물어보죠. 왜 당신은 예금에만 투자를 하는가 그랬더니 주식에 투자했다가 뭐 샀다가 손실 보면 나 이거 힘들게 마련한 목돈을 네.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주식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참 안타깝지만 자산이 적을수록 보수적인 투자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경제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 크게 회복되는 시기가 항상 큰 부자가 탄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큰 부자는 부자들끼리의 일인 거고 없는 사람들은 자기 원금을 지키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저종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시기에 이제 물론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 게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잘 올라가면 또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희망이고 현실은 지난 10여 년간 지금 요새 이제 좀 금리 올라서 그러지 초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벌지만 솔직히 제가 큰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책 안 쓰죠. 저도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손실은 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고민 애가 타잖아요. 그런 애가 타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이런 걸 한번 정리해보자 생각해서 요 책 보면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나가는 그런 순서고 또 뒤에는 이거 너무 어렵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투자하는 방법까지 이 3단계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스테이지 1 정도만 보셔도 정말 투자의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테이지 2 그리고 스테이지 1, 2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 좀 어려운데 이거 그렇게 쉽게 알려줘도 제가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스테이지 3 이렇게 가시면 충분히 투자의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 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초저금리 요 얘기 해주셔서 지난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제 1.25%까지 이제 인상을 맞습니다. 하면서 올해 두 차례 이제 가량 금리 인상 이제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금리 인상 일단 예상하셨는지랑 그다음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이후의 여파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예상은 못했고요. 이번에 안 올릴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2번 올렸는데 한국은행이 굳이 이번에 이렇게 1월에 특히 3월로 하는 총재님 임기 만료인데 임기 만료 앞두고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다 금리를 올리겠나 고민을 했고 저는 올해 금리 2번은 저도 봤는데 그 금리 2번은 하반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쪽이었는데 일단 저 생각보다 한국은행이 더 좀 적극적인 또는 저희들끼리 이제 동물 비유를 하는데 매파 매파다 비둘기보다는 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식성이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결국 미국이 분위기 바뀐 게 크지 않나.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최소 3번 내지 4번.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금리를 한번 올릴 때마다 0.5%씩 올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들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치다고 보고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받게 되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자산시장. 일단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꺾어 놓으려는 게 이번 금리 인상의 최대 목적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경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 그냥 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특판 예금 금리 3, 4% 된다. 이러면 그거 굳이 사업해야 되나? 그 굳이 그걸 뭐 내가 소비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죠. 3, 4% 특판 예금 나오고 이거 뭐 조건이 괜찮다 그러면 뭉칫돈 나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먹고 살게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순간 소비가 위축될 거고 왜냐면 그분들이 뭐 딴 데 가서 돈을 쓸 사람들이니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사업도 할 사람 법인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이라도 고용하실 분들이 에이 법인 만드는데 비용 드는데 뭐하러 법인 만들어 그냥 이 돈 아예 사업 안 할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아까 이야기한 부동산 시장은 좀 악영향인데 특히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영향이 좀 커지지 않겠나 봅니다. 내수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면 주식시장에도 좀 더 별로 상관없어요. 주식시장에 또 상관없나요? 예. 수출 위주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네. 편하게 여기 책에 잘 정리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늘 우리 김 작가 TV를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상장기업 이익의 7할 70%는 수출 기업이 된다. 그럼 나머지 30%의 또 절반이 금융기업이다. 그리고 금융기업의 주가는 수출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85%가 네, 그러니까 한 80%라고 보수적으로 봐더라도 80%가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고 내수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수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파급되는 업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 정도, 건설, 건자재, 여행, 레저, 숙박, 화장품 뭐 이런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좀 긴 잠에 빠져 있는 업종도 많고 은행은 또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이 좋아지긴 하는데 반대로 이제 부동산 경기 나빠지거나 그러면 연체 리스크가 있으니까 약간 이게 탄력이 서로 엇갈리는 경향도 있고 은행들마다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의 흐름이 올라타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한국 증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 증시를 코스피의 지수에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꽤 높은데 미국 증시 S&P 500 지수에 투자할 때는 이익을 볼 확률이 좀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수치랑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10년 중에 4년은 손실을 보는 나라. 4년 내지 5년. 그런데 비해서 미국은 10년 중에 8년 돈을 버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40%랑 거의 80%인 거잖아요. 예, 우리는 40%가 좀 더 되죠. 42.5%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한국이 수출 경제고 수출에 의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 이익의 70% 이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경기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수출 기업이 올해 잘 되는지 내년에 잘 되는지를 무슨 수로 아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무리 있다 그러지만 그 물건을 사주는 분들은 다 해외에 계시다면 해외 소비자나 해외의 투자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어요? 외국인이 잘 알겠어요? 외국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좀 부진한 게 사실 이런 연유 때문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변동성이 수출에 의해서 너무 커지는 반면 미국은 전체 GDP에서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10%도 사실 안 됩니다. 완전 내수 국가예요. 그러니까 내수 국가니까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장사하고 또 브랜드 가치도 되게 뛰어나니까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코카콜라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 시장을 제패하면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브랜드 파워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좁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해외 가면 죄송합니다만 듣보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 누군데? 후아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기업도 아니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인데 혹시 BTS 아세요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BTS 있으니까 다행이죠. 옛날엔 싸이였습니다. 싸이가 나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 싸이는 약간의 밈이었잖아요. 강남 스타일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해 나가고 노스코리아 아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일단 경기 변동성이 너무 차이가 크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런 강력한 경기 변동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주주를 대하냐 하면 안타깝게도 좀 주주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주주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그다음에 빅히트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또는 뭐 SK바이오팜, SKINT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장되고 막 그러는데 상장된 다음 주가 빠지고 그리고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부터 시작해서 경영자들이 다 죄다 다 주식 다 팔아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일단 좀 장기적인 어떤 시각에서 주주들하고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일단 우리는 불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네. 현찰을 좀 유보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 우리가 일단 뭐 차익을 실현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한국 기업이 좀 배당에 인색한 이유랑 그렇죠.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100원을 벌면 15원만 배당하는데 선진국들은 60원 정도를 배당 내지 자사주 매입했습니다. 저도 책에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잘 벌 수 있다라는 뭔가 안정감이 있다면 이게 뭐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멘트 좀 한다면 내가 배당을 좀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들쭉날쭉하니까 네. 그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신뢰가 없죠. 네. 서로가 신뢰가 없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비해서 미국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100원의 이익을 벌면 60원을 주주한테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배당을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니까 전체 영업 부문에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의 50에서 60% 정도를 안정적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쓰는 네. 나라가 있고 우리는 기껏해야 15%인데 그 15%도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배당을 엄청나게 삭감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네. 결국 우리나라가 뭐 배당이 잘 나오고 이제 옛날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지만 그건 대부분 삼성전자를 비롯한 아주 극히 일부의 글로벌 기업들의 그 배당 지급 때문에 착신 거고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당에 대단히 인색하고 또 네. 주기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기업이 돈 잘 버는 거랑 주주랑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이 회사가 배당을 늘려주고 자사주를 매입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사주는 뭐 아시는 것처럼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만들 때라든가 또는 M&A 과정에서 전부 다 백기사들한테 넘어가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지 그 절대 저 소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기만 하지 줄지 않는. 그렇죠. 예, 그래서 1984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300배 주식 수가 300배 늘었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늘어가는 거죠. 이렇게 늘어가는데 비해 가지고 주식 가격의 상승률은 뭐 기껏해야 20배. 그러니까 그 나머지 15배 정도는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증자, 상장, 공모 뭐 이제 이번에도 또 모 그룹에 또 100조짜리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 다른 주식 팔아서 이거 상장 공모에 우리 그쵸. 신청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수급이 나빠지고 또 들어온 회사가 주가가 최고점일 때 그때 코스피 200 지수에 탁 편입돼서 들어간 다음에는 또 인덱스 펀드 편입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대부분 주가 빠지는 거 우리 알잖아요. 수급이 끝나고 나면. 네. 네, 그리고 또 그때 대주주나 뭐 여러 주주들의 보호의 의수가 풀리면서 네. 우르르 또 내부자 매도가 나오고 네. 이런 악순환이 지금 끝도 없이 반복되는 나라니까 사실 3,000포인트 근처에 와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거고 3,000포인트 근처에 올 수 있었던 건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이익을 잘 내고 뭐 아직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 200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하면 이게 또 착착착착 자사주도 사고 뭐 배당도 주고 하면 사실 이게 3천 깨졌네 이런 걸로 우리가 걱정할 이익은 아닌데 왜 주가는 이렇게 3,300 찍은 다음부터 이렇게 힘들까? 결국 우리가 기업들이 언제 불황이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내부 유보, 기업 내에다가 돈을 안정감 있게 갖고 있겠다. 네. 또 불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서 경쟁자 무너질 때 내가 치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이런 거 잘 안 하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 이익 나봐야 그건 나랑 상관도 없으니까 그냥 몰려다니게 되죠. 이제 테마를 좋아하게 되죠.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게 그렇죠. 예, 뭐 어차피 기업 이익이랑 주가랑 상관없다 그러면 이 회사에 좋은 일 생겼다라는 이벤트로 투자를 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보니까 저 기업이 그렇게 한 이유도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투자한 이유도 둘 다 좀 이유가 돼.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거 악순환의 고리는 뭘로 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두 가지밖에 없죠. 뭐 하나는 주주가 바뀌던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쓴 거죠. 주주들한테 드리는 책인 거죠. 한국 주식만 목매지 말자 좀.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투자하기가 난이도가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산층이나 또는 저소득 계층들이 주식도 안 하고 무서워하는 게 한국 주식의 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시장이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10년에 4년, 5년 마이너스 나는 시장을 뭐하러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 책에 다 나와 있지만 하나는 여건이 좋을 때만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도 가르쳐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럴 바에야 짬짜면 하듯이 짜장도 좋고 짬뽕도 우린 좋아하니까 둘 다 좋아하는 걸 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미국 시장도 투자하고 위험한 한국 시장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둘 다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주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주주들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고 해외 시장을 쭉 가다 보면 또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레벨이 되면 그때 또 사면 되는 거고 굳이 우리 한국 시장에만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주식에 그렇게 목을 메고 올인해야 되냐? 그건 저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노예근성이다. 한국 증시에도 좋은 회사 있지만 그 한국 주식시장에서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면 굳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저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 부동산을 사야 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한국 부동산이 역사상 최고 레벨에 지금 어마어마한 버블 레벨에 왔는데 물론 일부 지역입니다. 전국은 아직 아니고요. 아무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어마어마한 버블 레벨에 왔으면 이거 꼭 사야 되냐? 미국 부동산 사면 안 되냐는 거죠. 일본 부동산을 사면 안 됩니까? 저평가돼 있는 맨하탄 보이는 또는 일본의 국교 보이는 그 주상복합 사면 안 돼요? 물론 투자이면 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리츠라는 정말 좋은 해외 리츠라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굳이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된다 같은 약간 이건 저는 홍보성 메시지에 불과하다. 아니 그렇게 비싼데 지금 사야 되나? 8년을 올랐는데 이제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에 대안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잠깐 바뀌는 건 결국 우리나라 주주들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배신을 일삼는 기업들을 안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헐값에 외국인한테 M&A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그런 여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힘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오면 그런 대주주들의 전횡, 기업들의 전횡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 투자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여기 나 단타 칠 건데 또 이 회사가 내재 가치가 어떤지는 상관없는 마인드로 투자하는 흐름에서는 사실 M&A가 벌어진다든가 뭐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다스를 점령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주가 싫다면 그 회사가 싫다면 굉장히 싼 값에 헐값에 거래되게 놔두면 돼요. 그리고 그때 똑똑한 누군가가 세력이 들어와서 M&A 하러 들어오면 그때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부터 빨리 벗어던지면 투자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투자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또는 한국 주식이 친숙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보니 너무너무 변동성이 커서 손실 있고 무서워서 위축되면서 나 주식 안 해. 그러니까 선택이 all or nothing밖에 없어요. 그치. 이다 아니다밖에 없어요. 이진수밖에 없냐 이거죠. 주식을 투자한다 아니다밖에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국 주식 마음에 안 들고 변동성 크고 정말 내가 여기서 투자해서 이익을 거두신 분들은 하면 되는 거고 손실을 거두고 피해를 본 경험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안 한다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박사님 혹시 이 책 내고 지금 첫 촬영이 여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이 책을 쓸 때의 그 감정에서 평소보다 굉장히 감정이 업돼 있어. 뭐하러 한국 주식에 그렇게 목을 매냐고요. 우리가 죄졌어요? 한국 주식이 그렇게 엉망이라면 또 자사주 매입, 주가 폭락하면 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엘머 건강 주주로서 주가가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사주 매입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부 유보가 있고 그렇게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면 자사주 매입해서 좀 소각해주면 안 돼요? 근데 안 하죠. 왜 안 할까? 당연히 저는 이유를 알아요. 그거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 현찰 없이 우리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말도 많았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악순환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수자와 또 매도자,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니까 기업이죠. 대주주 사이에 이 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서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주, 우리들 투자자들도 바뀌고 또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에 기업의 경영권 또는 기업의 이런 주주 경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뭔가 혼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집단 세력들도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리고 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은 일단 저는 희망이 없다. 시장의 한국 주식시장이 뭐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지금은 한국 주식시장에 보이는 것은 장기 투자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위로로 우리 이 상처 입어서 다시는 안 한다라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아까 IMF 보고서 이야기했죠.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가? 라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던 그 주제 그대로 손실 입고 다시는 주식 안 해라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책에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한국 증시 연평균 수익률이 7.5%인데 미국 증시는 연평균 수익률이 8.6%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정리한 건데 한국 증시는 또 이익을 볼 확률은 57.5%, 미국 증시는 이익을 볼 확률이 80%. 그러니까 거기는 자사주 매입해주고 배당하니까. 그리고 한국 증시가 손실을 볼 확률은 42.5%, 미국 증시가 손실을 볼 확률이 20%라면 수익률도 돈을 벌 확률 둘 다가 미국 증시가 높은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국과 미국이라는 걸 떼고 그냥 A 증시랑 B 증시라고 했을 때는 B 증시가 미국이라면 A 증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둘을 이분법으로 나눈다. 예,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던 것처럼 A 증시는 그러니까 경기 좋아지고 주가가 쌀 때만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 1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좀 비싸고 부담스럽고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 신호를 보고 왜 한국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작년 9월에 한국 주식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작년 9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신호가 나왔으면 그때 달러 자산 혹은 그냥 현금만 갖고 있었어도 그때가 3,300 막 그러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후로 물론 지금 뭐 시장이 저는 막 여기서도 빠진다고 보는 건 아닌데 왜? 이익이 너무 많아요. 역사상 최대 이익인데 주가 빠지는 게 슬픈 거지.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 다시 뭐 2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장이 조금씩 힘을 잃어 나갈 때 달러를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지금 오히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엘모 건강 같은 회사를 저가 밀수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그럴 때 저가 밀수를 못 하냐면 정말 매력적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왔다면 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모든 돈을 여유 현금을 다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살 돈이 없는 게요. 갑자기 사투리 나왔다. 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기술이거든요. 아트고 예술인데 기술과 아트가 다 결부되어 있는 건데 주식을 샀다 그러면 올인만 하고 한 종목만 사고 그러지 말고 좀 시장 전체를 산다든가 또 시장을 산다면 수출주 지수를 산다든가 내수주 지수를 산다든가 혹은 가치주 지수 전체를 사거나 소형주 지수 전체를 사는 식의 투자 방법도 세상에 존재하는데 굳이 우리는 개별 종목 한 배 하나 딱 잘 골라서 10루타 저는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지만 29년 차네요. 한 번도 10루타 난 적 없거든요. 예, 제가 그래요. 저 개별 종목에서 제일 많이 번 게 3루타였어요. 3루타. 그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루타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주식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주식을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가, 화해를 내는가? 네. 시장을 다 사서 그런 것이지. 제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거의 없고 또 종목 골라서 이길 확률이 왜 낮은가 하면 이유가 세 가지인데 이 첫 번째로 개별 종목 투자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이 낮은 첫 번째 이유는 세력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네. 시장에는 3대 세력이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대주주와 결탁된 일부 또는 대주주 그 자체. 근데 그쪽 사람들의 정보력에 비해 우리가 있나? 개미가 있는가? 제가 되게 이건 어려운 문제다. 제가 해운 회사 다니던 선배님 이야기를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발틱 드라이 인덱스 그 해운 운임 지수가 역사상 최고일 때 공매도 칠 방법을 저기 은행 다니던 저한테 물었던 그 선배님. 그리고 화이어 하셨잖아요. 그런 산업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내부자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냐. 두 번째, 자금력 문제거든요. 네. 우리 이번에 오 땡땡땡 임플란트 회사에서 보셨지만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도 왜 돈을 못 버는가 그 사람은. 지속성이 진짜 부자들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을 가진 사람을 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지분 신고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찐 부자고 네. 찐 노력가들. 이런 자금력 앞에 정말 우리가 갔더니 거기 대주주가 누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싸게 사지도 못했고 그 사람처럼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그 사람은 또 예를 들어서 대주주랑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
몇 퍼센트 대주주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 변심 여부에 따라서는 그렇죠. 자기의 경영권이 경영권. 위협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한 거죠. 그런 거.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저는 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시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후배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 후배는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주요 종목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 실적이 발표되면 그걸 한 페이지, 원 페이지로 요약한 보고서를 다 만들어요, 자기가. 혼이 직접.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워낙 컴퓨터를 잘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FN 가이드 같은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당연히 유료로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받은 데이터를 자기가 가공해서 혹시 첫 글자가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 그런 이야기는 유혹한다. 안 돼. 그 친구한테 제가 혼나요. 제가 주변에 동생들을 만나면 제가 거기 밥을 사잖아요. 그죠? 전번에 제가 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사요. 왜냐면 상대가 안 되는 부자니까 제가 늘 친구를 얻어먹는데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들은 종목들이나 이 친구가 어떤 종목 이야기를 우리가 대화 중에 나오잖아요. 왜냐면 주식쟁이들 만나면 종목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근데 종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걔가 보여준 걸 잠깐 보여주면 다 있어. 그림에 다 나와 있어. 이런 걸 보면서 한 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수십 년, 십수년 이상 꾸준히 공부하고 파서 종목들의 어떤 변화 징후, 내재 가치의 변화 징후를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그 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랑 우리가 싸워야 돼. 내가 투자를 하러 딱 들어갔더니 내가 사러 갔더니 그 매도가 피터 린치면 어떡하냐. 조지 소로스면 어떡하고 워렌 버핏이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자금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과 분석 능력 그리고 그 회사를 오래전부터 공부하다가 이거 싸다 하고 들어와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냐. 그 사람들이 내가 들어갔을 때 매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텀업 투자. 그러니까 종목을 찐으로 공부해서 내가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력들한테도 우리는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고 내부자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부자들한테 이길 수 있는 거. 마지막은 정말 투자의 프로페셔널들한테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방법이 뭐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공개되어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은 한국 주식을 할 때인가 아닌가? 지금은 달러를 살 때인가 아닌가? 지금은 가치주가 유망한가? 성장주가 유망한가?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은행 건설은 이제 투자했으면 혼났고요. 건설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가치주 좋다 이야기를 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신호가 나왔거든요. 가치주가 더 좋아지는 신호가 지난해 8, 9월부터 꾸준히 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매도하라고 하려니까 저도 무서웠던 게 매도는 못하겠던 게 너무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때 우리 3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던. 그래서 뭐 역사상 최대 이익들이 계속 나니까 주가 빠지다가도 반등하고 그러는 시기라서 매도는 저도 말씀 못 드리지만 분산하자. 아니면 성장주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제 가치주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매크로의 힘인 거시경제 지표의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공부해 보자는 거죠.